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제 11단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6단원에서 좀 뒤로 넘어와서 이제 시험 범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에서 할 내용들은 크게 뭐 세 가지예요. 독도와 우리나라 영역,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그리고 우리 통일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 199페이지 이제 독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독도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오늘 여기 이 단원에서는 왜 독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독도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9페이지에 있는 독도를 보기 전에 먼저 독도는 어떤 땅이냐, 자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영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역.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권은 주인된 권리죠. 그 나라의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나라 사람, 그 나라만의 고유한 권리인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영토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땅에서 또 땅만 이게 아니라 바다도 있겠죠, 그렇죠? 바다, 영해, 그리고 하늘, 영공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땅, 바다, 하늘, 이 세 가지가 이제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영토 같은 경우는 그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육지를 의미하고요. 뭐 섬까지도 전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리고 저 한반도니까 이제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영토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렵거나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어요. 뭐 어느 위치적인 특징과 이것들이 뭐 어느 정도 면적이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공부해야 된다면, 이 영해라는 개념들이 살짝 좀 까다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영해는 이제 바다인데요.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인접한 부분들 때문에 영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해는 영토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바다를 의미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동남해안은 단순한 데 비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영해는 크게 이 직선기선과 이제 통상기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영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 영토를 기준으로 12해리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합니다. 12해리 기준으로. 이 해리라는 거는 이제 바다에서 측정하는 단위고요. 이제 1해리가 약 1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를 우리가 영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해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이 12해리를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이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이런 데 같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깨끗한 곳, 뭐 복잡하지 않은 곳은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12해리를 그으면 요만큼이 그 나라의 영해가 되는 건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개념도 우리가 통상기선이라고 해요. 그 기준선을 가장 끝쪽에 있는 선을 기점으로 12해를 그어놓은 거.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 같이 이렇게 섬이 여러 곳이 있는 이런 지형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선을 긋다 보면 중간에 이게 쑥 들어와 버리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이제 해안선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섬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뭐 요로 사이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서해안 같이 좀 해안선이 까다롭고 복잡한 지형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그냥 일직선으로 그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일렬로 그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영해를 이제 구분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개념들 우리가 직선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해는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12해리를 그 나라의 바다라고 하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옆에 이렇게 일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해와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그럼 이 동해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는데 이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 우리가 뭐 자원을 이용할 수가 없냐, 그냥 놀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그 똑같이 영해를 기준으로 하는 그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는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독점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경제 수역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200캐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겹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캐리를 설정했을 때는 다른 나라와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는 바다에서는 뭔가 뭐 협상도 새로 필요할 것이고요. 영해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이 사이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이 거리가 채 12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12해리 그어버리면 일본 영토까지 넘어가고요. 일본에서도 12해리 그으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그럼 서로 자기네 땅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여기를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특별히 3해리를 우리가 영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봐주시고요. 마지막 영공은 그 주권에 미치는 위쪽 하늘을 전부 다 영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럼 하늘이면 위쪽까지 끝까지 우주까지 다 그 나라 땅이냐, 그 나라 영공이냐 그런 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기권,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교과서 199페이지를 잘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가 있겠죠. 영토,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영공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이거 시험 같은 거 내면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영해는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12L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L이고요.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여기부터일까요? 아니 여기부터일까요? 자, 1번 여기, 2번 이 12L이가 끝나는 지점 어디부터? 그렇죠? 여기 영해의 기선과 똑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곳에서 200캐리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영해가 끝나는 곳부터가 아니라 영해랑 같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올려놓은 활동지 지금 첫 번째 페이지가 끝이 난 건데요.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도 한 장을 넘기면 이제 201페이지가 되겠죠.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도입니다. 독도. 우리 독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봤죠. 그렇죠? 독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섬이고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섬이죠. 그렇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자연환경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뭐 계기교육 같은 거 할 때 동도와 서도로 분리되어 있고 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뭐 사는 그런 곳이라는 특징들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볼 거는 독도의 이제 가치인데요. 우리가 세계 속 우리나라 특히 영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역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볼 겁니다. 크게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게요. 201페이지 제 아래쪽이고요.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 두 번째 장입니다. 일단 영역적인 가치. 가장 동쪽에 위치했어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발판이 되는 곳이겠죠. 그렇죠?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독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경제적인 가치. 우리가 이 동해를 잘 보면 이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한류가 내려오고요. 이쪽 아래쪽 올라오는 난류가 올라오겠죠.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만나는 이런 조경수역에서는 다양한 어족 자원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는 굉장히 좀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다.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요. 게다가 동해 밑에는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동해 밑에는 아주 차가운 곳에서 이제 고압일 때 이제 발생하는 어떤 물질이 생기는데요. 뭐 불타는 얼음이라고 해서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그 자원이 이제 분포하고 있대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독도 밑에 있는 이런 그 자원들을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도를 서로 자기 영토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경제적인 목적 또는 군사 안보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 환경 생태적인 가치. 이 독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산 활동의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문화유산으로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지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도의 가치를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영역적인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환경, 생태적인 가치.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202페이지, 203페이지인데 요 202페이지, 203페이지 사이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더 한번 추가해 볼게요. 독도가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이에요? 어떻게 우리 땅인 걸 입증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일본과 갈등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역사 시간에 약간 공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지리적 근거.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뭐 일본에서 독도랑 가장 가까운 섬이 그 오키섬이라고 하죠. 그 오키섬에서는 육안으로 이제 이게 독도를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멀리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을 때는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독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간단한 근거, 지리적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문서라든지 이제 일본 문서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조선의 땅임을 입증했던 문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있다는 거죠. 그 역사적 근거, 여러분 선생님 뒤에 활동지에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이건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저번 단원이었죠. 아마 국제사법 유엔 같은 걸 공부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갈등이 벌어질 때 서로 재판을 의뢰하는 그런 곳인데 국제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곳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가 주민들이 아예 이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배해서 살고 있어요. 여기 군인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경찰과 군인이 배치되는 게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들 아마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군인은 보통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분쟁 지역에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경찰은 자기 나라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거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국제법적으로 이걸 뭐 이미 우리나라 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본이 지금 자꾸 이거를 다시 한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해보자,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국제법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각 국가 간의 주권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뭐 재판소에 가자 해서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권 평등 원칙 때문에 서로 주권은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을 받으려면 우리도 같이 재판 받겠다고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뭐 그렇게 가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했다가 또 뭐 여론이나 뭐가 돼서 잘못해서 일본 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경찰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런데 자꾸 이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제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뭐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들 여러분들 거기 밑에 몇 가지가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아마 뭐 안용복, 뭐 심흥택 뭐 이런 분들 이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독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오늘은 조금 한 단어를 세 개 단어를 전부 다 찍어 볼게요. 204페이지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이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처음 보는 장소, 처음 보는 지역, 처음 보는 뭐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낯선 거죠. 처음 보기 때문에 이거 처음 보는 개념이네.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 보다 보면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 좀 세계 단원을 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4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관련이 되어 있냐면
자, 지금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뭐 위치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세계는 하나가 돼 버렸어요. 이 세계화 현상은 이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받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선진국이라든지 좀 유명한 좀 힘이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뭐 따라가는 약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 나라에 있는 게 다른 나라까지 쉽게 전파됨에 따라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넓게 퍼지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화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국가들의 과제는 이거예요, 이거. 지역화인데, 이 지역화라는 게 뭐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지역성이라고 하죠. 이 지역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계화 흐름에 딸려가지고 자기 그 정체성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고유한 걸 세계화 흐름에 녹여내고 알리기 위해서 바꿔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역화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지역화는 특정 지역의 차별화된 지역성을 발굴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다. 205페이지에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이 지역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지역화는 여러분들 교과서 206페이지인데요. 지역화를 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역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지역 브랜드. 두 번째는 장소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요. 장소 마케팅. 세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들인데요. 자, 지역 브랜드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에 있는 예시처럼 뭐 해피 700 평창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행복해요 그건가요? 행복해요 영동인가요? 그 영동 그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I love 뉴욕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거기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이미지를 어떤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그 해피700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 평창이죠. 평창의 고도가 700m 정도 되거든요. 700m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오히려 좋고 행복 지수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평창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피700 이런 식으로 이제 널리 알리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 뭐 상품 개발도 되게 할 테고요. 홍보 효과가 좋겠죠. 자,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죠. 뭐 지역 축제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지역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지역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로고라든지 어떤 슬로건을 만들 수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캐릭터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 캐릭터 알고 있어요? 한번 시청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소 마케팅인데요. 장소 마케팅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장소 자체를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뭐 되게 우리가 영화 촬영지라든지 뭐 어떤 뭐 하면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 같은 곳 있죠. 그 장소를 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장소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광 수입도 길러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있겠죠. 대표적인 장소 마케팅의 사례가 보령이에요. 보령은 뭐가 제일 유명해요? 그쵸? 보령 머드. 그쵸? 보령이라는 특정한 그 지역 장소에서 나타나는 그 머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쵸?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뭐 외국인들도 찾아오고 국내 사람들도 찾아와가지고 그 장소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저 김제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지평선 축제라고 해가지고 넓은 그 농사 그 땅에 산과 땅이 만나는 그런 장소 있죠. 그런 곳들도 한번 가보는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장소 마케팅의 사례가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특산품이 어떤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은 그 특산품이 굉장히 자라기 좋고 품질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상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품이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그 지역의 그 상품 이름을 따와가지고 서로 뭐 굉장히 멀리 딴 곳에서도 그 지역 이름 상품을 걸고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보성에서 녹차가 굉장히 유명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성녹차에서 팔았는데 뭐 보성녹차를 보성에서 재배된 그 특유의 품질이 좋은 이 상품이 보성녹차라는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막 너도 나도 이제 보성녹차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어느 게 보성녹차인지도 알 수가 없겠죠. 상품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보성녹차는 거기서 나온 것만 쓰세요. 다른 데서는 보성녹차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온 특산품에 그 이름을 붙임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면 그 지역에서는 더 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팔 수도 있겠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이제 사 먹을 수 있겠죠.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겠죠. 다른 지역에서 뭔가 가짜나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름을 둔갑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 표시제도 그 지역의 지역화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 1호가 보성 녹차예요. 우리나라에서 1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7페이지까지 봤고요. 그 다양한 207페이지에는 다양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 상품 같은 것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단어는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디 막 여행도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행 다닐 때 어디 하면 뭐가 되게 유명하다. 그렇죠? 뭐 청양 고추, 그렇죠? 뭐 상주 곶감, 뭐 이런 식으로 성주 참외, 뭐 이런 것처럼 뭐 함안 수박,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지리적 표시제 상품 같은 것들 많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물건 소비할 때도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어이 되겠죠. 이제 통일입니다. 통일과 한국의 미래라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 209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 선생님이 뭐 길게 막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 통일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교과서를 읽고 넘어가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통일이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대륙이 유럽 아시아 끝쪽에 있고요. 한편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교두보에 있단 말이죠. 유라시아 대륙과 여기가 유럽, 아시아, 여기 태평양이죠. 지도에 잘 보면 약간 우리가 반도라고 해가지고 계속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는 나라 반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시아 대륙 끝쪽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나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화면을 이렇게 지도를 돌려서 보면 오히려 바다로 진출하기 가장 첫 번째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와 대륙을 이어주는 그런 기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분단이 된 상황이죠.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쪽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원도 많지 않고 뭐 경제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통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분단으로 통해서 겪고 있는 뭐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뭐 군사 비용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사회적으로 뭐 문화가 단절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통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210조까지 국토 통일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로 한번 살짝 읽어보고요. 통일이 되면 그러면 왜 좋은데요? 라는 부분들, 방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구체적인 그 어떤 기대치 같은 경우는 2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통일의 필요성까지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이랑 짚고 넘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 넣어둔 활동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11단원을 한 번에 쭉 나갔는데요. 그 앞에서 나왔던 영역, 영토, 영해, 영공, 이 부분들,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독도의 가치,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 뒤에 단원인 12단원을 이제 한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